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일시적 급등은 우려가 되나 연준은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이 나왔고요. 해당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관련 병목 현상 및 중소기업들의 공급 제약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일회성 상승에 과민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서 연준이 이를 축소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까지 경제가 도달하지 못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자산 매입의 구성 및 속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여러 가지 쪼코에 대해서 공개를 할 테니 그거 보고 좀 눈치껏 따라와라.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게 아마 8월 달에서 9월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올해 인플레이션 급등세는 경제 활동 재개, 공급,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22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GDP 예상치가 8% 정도를 보여진다. 라고 나왔는데요. 옥스포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는 전분기 대비 둔화가 되었지만 이번 봉쇄 조치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나와져 있으며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률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살을 붙인다고 하면 이게 체감상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한 방에 검사하고 한 방에 종결하고 한 방에 감염자 색출해서 격리시켜 버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어요. 얄짤 없습니다. 그냥 일단 모든 걸 또 QR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형태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인권이란 건 없습니다. 한편으로 저도 억지로 받았어요. 안 받으면 활동을 못 합니다. 네,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만큼 성장률이 이게 또 가짜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보면 건설 경기가 아주 미쳤습니다. 왜 미쳤냐? 이건 조만간에 있는 아시안 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이미 준비가 끝났겠죠. 그러니 그 다음 아시안 올림픽을 또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 아주 붐이 좋습니다. 뭐 항저우 쪽 같은 경우만 보아도 아주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건설 경기로만 어느 정도 지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 대비보다 팬데믹 부분에 대한 방어를 엄청나게 잘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잘 했던 건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에 대한 소비도 그렇게 제약 없고 취업 시장도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졸업 시즌이 6월달 기준으로 끝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 되면 대부분 취준생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고용 추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가 A라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A라는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바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곧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지금의 고용 시장입니다. 실업률은 있지만 그만큼 이렇게 유동성 부분에 있었을 때 나쁘지 않는 정도다. 비율이 좀 적절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7월에 금통위의 기준금리가 동결 및 국내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 금통위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소비가 이번 질병의 재확산으로 일시적으로 둔화가 되었으나 추경에 집행이 되면 다시
이 힘을 받아서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델타 변이 재확산의 경기 회복에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금융 불균형 및 해소와 역점에 두어 통화정책 완화에도 조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체감상은 뭐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줬다 풀었다 했던 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애초에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좀 하고 관리를 했던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약간 너무할 정도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또 대선이 또 코앞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눈치를 좀 보이면서 조금씩 강도를 또 낮추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이번 4단계까지 왔던 또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5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의 하회함에 따라 글로벌 성장 둔화를 우려한 부각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 주간 미 실업 지표의 호조가 역시 달러 상승의 압력에 지지한 것으로 판단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배럴당 71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번 아랍의 쿼터량 조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으로 오펙이 곧 감사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7월달 시점에서 중순에 머물고 있죠. 근데 이번에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배경은 아무래도 GBTC의 물량이 풀린다라는 것은 각각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적 요인에 기이한 효과로 약세일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크게 5대5로 좀 비슷하게 그런 주장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약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나쁘게 해석할 요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설명을 부가적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나무 FN가이드 코인톱5 지수 개발이 있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미 법원 리플이 요청한 증인 출석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CEO가 비트코인 중점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를 계획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스퀘어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비수탁, 비허가, 디파이 서비스가 특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 비수탁, 비허가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유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디파이입니다. 트위터는 당연히 규제를 다 지켜가면서 하겠죠. 상장이 되어져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러면 당연히 바이낸스에 있는 이 규제를 바이낸스가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나머지 국가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인지는 바이낸스 CEO가 입장을 조만간에 밝힐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정도가 돼서야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그동안 트위터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페이팔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로빈후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인데 바이낸스가 좀 늦게 대응을 할수록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도메인 서비스가 ENS 6월 주소수 1.07만 개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금융청 디지털 화폐 디파이 감독 부서를 설립을 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리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 그리고 길게 보다 조금 더
롱런하게 좀 본다고 하면 이미 월가에서 가장 관심 있고 기가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도가 뜨거워? 이거 진짜 전체 코인 시장에 있는 거래량이 이 정도 급이야?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파이 이 정도인데? 라는 걸 느끼면서 비유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저는 오히려 키오스크와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인 주문 판매기가 키오스크인데요. 예, 주로 뭐 패스트푸드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걸 좀 많이 쓰거든요. 왜 쓸까요? 최저임금이 최근에 뭐 9천 얼마죠? 최저임금이 거의 9,1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갈수록 고용주가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용주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쓰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럼 이게 뭔 디파이와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디파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거의 거치지가 않습니다. 인건비가 세이브가 되죠. 네. 그리고 자동의 알고리즘을 잘 짜서 그렇게 디파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으니 최적화된 모델로 계속 상품을 유지를 하니 그만큼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월가에서도 관심도가 뜨겁고 계속해서 여러 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컨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리 또 자본력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밀리하게 접근하고 있는 뭐 두세 곳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장기적으로 디파이에 대한 플랫폼 쪽에 관심을 두든지 아니면 정말 디파이 쪽에서 핫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코인에 집중을 하시든지 이런 형태로 좀 보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잭슨 카운티 비트코인 재산세 납부 허용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유예 연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질질 끌어도 욕 처먹고요. 어차피 이거를 해도 욕을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정보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다 뭐 이렇게 언론 쪽에서 되게 이렇게 공개해주고 좀 설명을 해주고 홍보도 좀 해줘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사람들이 잊기 마련이거든요. 제 지인에서도 코인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시장이 좀 하락기니까 좀 생각날 때 한 번씩 열어보다가 정말 바쁘니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상패를 당하는. 근데 거기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소수자분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좀 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은 충분히 많이 줬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봐도 진짜 많이 줬어요. 유예를 벌써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3번 이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 유예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꽤 기간을 많이 주기도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중소기업 거래소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이런 국민의 자산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장이 조만간에 재편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게 좋겠죠. 그만큼 투자자들의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수도 많이 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수합 플랫폼 세이버 유동성 채굴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내용과 중국의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본원 통화 개념을 적용하겠다. 금리 적용은 안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본원 통화를 지위를 유지하며 그러니까 하나의 쪼커 카드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중국의 통화를 조절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 좋고 이게 디지털이니까 좀 더 회전율이 좋을 것이고 그게 기초통화의 점유율을 끄집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달러의 위상을 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언론사들은 계속 싸움 붙이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미국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2위권까지만 바란다 정도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재미난 점은 여기 별도로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까지 CBDC 보고서를 보면 야, 네가 말했던 금리 적용을 해서 나오는 모델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건데 그리고 아직 비중을 보았을 때 이제 갓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종이화폐 통화량과 디지털 화폐 통화량 대비를 비교를 했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통화량 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디지털 화폐 쪽의 금리를 좀 더 높게 주면 이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긴축이 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스타트를 해서 BIS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적용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시점 이렇게 델타가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지 않았나.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안착을 하게 되면 금리를 적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분기 NFT 거래량 7.54억 달러, 전분기 대비 48% 성장을 했다. 저번에도 디파이의 회복보다는 NFT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NFT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후발로 디파이가 거기에서 좀 살을 덧붙여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크리터 퀀트의 대표가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높아 보인다라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뭐 8월달 때까지는 계속 이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8월에서 9월달 넘어갔을 때도 웬만하면 3개월 이상 약세를 보여주지 않는 게 저의 플랜 전략인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인미은행이 단기 방문 외국인 은행 계좌 없어도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은행 계좌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해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계올림픽도 있고 조만간에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 와서 돈 좀 더 써주세요.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속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중국은 동계올림픽 되면 거의 그냥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확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번거롭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간 아까 여행의 가장 주 맹점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여행을 하느냐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행 들리고 무슨 서류 떼고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비트메인 채굴자 트레이닝 센터 재오픈이다. 미국 접수 시작을 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의 증감회에서 바이낸스 그룹 홍콩서 승인 등록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바이낸스에 대한 입장이 난처해지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한 번에 대한 부활이 나올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주식 토큰에 대한 지원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바이낸스닷컴에서 주식 토큰에 대한 지원 중단하여 상업적 초점을 다른 제품으로 제공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뭐 그만큼 국가들에 대한 압박 그리고 너희들은 빨리 규제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죠. 주식 토큰을 한다라는 건 좋긴 하지만 과연 주식 토큰이 해당이 있는 SEC에 대한 허가 없이
그냥 하는 건 나중에 각 나라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비탈릭도 출연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보게 되면 이 장편의 영화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보상으로 NFT 펀드 상위 1위부터 40위까지 제공하는 보상도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탈릭도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대략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 자금은 17억 정도가 일단 목표치로 되어져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은 다소 약간의 좀 차이는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21년도 여름부터 22년도 겨울에 걸쳐서 촬영을 하고 23년도에 영화를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NFT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FT를 제작하는 것은 뉴욕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아티스트 부분이고 에이브, 스시스왑, 연파이낸스 등의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도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7월 중순에 스파크가 곧 지금이 된다고 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얼마나 될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팔이 암호화폐 구매 한도를 대폭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좀 인상을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사업적인 재미를 잘 봤던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다시 보완을 해서 좀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객이 암호화폐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와 교육 자료를 앱 내부에서 업데이트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투자 위험 경고를 위한 캠페인에 약 173억 원의 투여 계획을 밝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하게 투자하세요 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이게 악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빈센조 NFT 코빗에서 거래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NFT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템 거래 부분과 좀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자금에 대한 측면에 모이는 효과는 ICO와 비슷한 형태를 좀 띠고 있긴 합니다. 근데 좀 깊숙하게 보게 되면 좀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거는 왜 차이가 발생하냐? ICO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이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 모델에 있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크라우드 펀딩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자금을 받아서 투자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그만큼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형태인데 오히려 NFT는 아이템이죠. 예, 가상의 아이템 부분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그 성향으로서에 대한 하나의 그냥 제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품이 이미 확정된 제품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될 요지는 없죠. 그렇지만 ICO는 사업에 대한 모델링이 어떤 부분은 확정이 되어져 있거나 어떤 부분은 그냥 큰 틀만 확정이 되고 세부 내용이 불확정 부분이 꽤 많다 보니 사기라고 사기성이 좀 짙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게 모집에 있었을 때에 대한 성향은 조금은 다르다. 같은 모집에 대한 과정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ICO 때는 금융위가 상당히 규제를 좀 많이 했지만 NFT는 뭐 그냥 눈 감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상에서 아이템 거래에 대해선 또한 이게 또 요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이템 거래도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암호화폐 결제 등 램섬웨어의 TF팀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결제 빈도가 고빈도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자금 출처를 좀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 그 자금 출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적을 통해 가지고 뭐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따른 TF팀을 따로 구성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보도에 따르면 뭐 TF를 주도하고 다른 정부의 부처들이 잠재적 램서웨어의 피해자를 위해서 요거를 지원한 방침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따른 순기능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역기능에 따른 부분을 뭐 개인 침해적으로도 볼 수 있는 쪽으로 조사를 또 좀 더 깊게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그냥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측면으로 설명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의 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내가 조금 마음이 좀 그냥 그러는 세금을 누가 만드냐 그건 조세재정연구원 쪽에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 쪽에 대한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이거 우리 쓸모 없는데 제가 왜 갖고 왔겠습니까? 예, 공기업 성향이나 공무원 성향을 갖고 있는 쪽은 옛날에는 주로 호봉이 해당에 있는 이미지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되어져 있고 정부 안에서도 해당에 있는 호봉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지만 요새 공기업이나 나머지 있는 공무원 쪽의 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여나 뭐 부부 사이에 공무원이 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수당을 빼돌렸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정말 인터넷이 잘 되어져 있어요. 자료가 많죠. 네, 그 자료는 어디에 있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웬만한 자료는 다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거 탁 누르면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그리고 단시간 무기계약직 형태로도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초임도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얼마 받구나 얼마 못 받구나 이런 측면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공기업의 성향상 보게 되면 여기에서 성과급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야, 성과가 적자인데 왜 성과급을 왜 주냐라고 논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계약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약간의 관례죠. 네, 너무 연봉이 상대적 대비 조금은 낮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이 정도에 대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기업 쪽으로 갈 사람들을 잡아둬야 되니까 어느 정도 중간 단계를 만들어 내려고 하다 보니 그게 어느 정도 연봉인데 그 연봉을 그대로 기재를 하면 해당에 있는 기재부에서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네, 너희 너무 인건비 너무 높게 잡았어요. 아니면 뭐 공기업 부분이 정부에서 터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약간의 후려치기 해서 성과급인데 고정 성과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연봉인데 그냥 거기에 형식적인 틀로 그냥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네. 그런 것도 오해를 받으실까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서 좀 더 알파를 분다라고 하면 진짜로 실적이 정말 잘 나오면 거기에 알파가 붙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래? 그래? 그래서 7천만 원이 넘어? 이렇게 또 보실까봐. 그리고 저의 소수 구독자분 10대에서 20대이신 분들은 요 내용 상당히 꿀팁이겠죠. 그래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만큼 직장인에 대한 그 월급을 그대로 월급 받는 건 그대로 그대로 저축을 하든지 세이브를 하고요. 생활비를 뭘로 쓰냐면요. 알바로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알바에서 쓰는 이 자금으로 제 생활비를 다 써요. 최대한 다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의 시간이 남았던 부분을 어떻게 할애를 해서 부가가치에 대한 돈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잔머리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뭐 어떠한 사람은 야 집이 너무 비싼데 야 못 사요. 징징해봐야 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징징해봐야 떼부려봐야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냉철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랬으면 진작에 다른 나라에서도 떼부려서 이미 바뀌었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계관 자체가 이 세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입고 싫어도 이 세계에 맞춰 나가야 돼요. 맞춰 나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후회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그게 20년 뒤에 예, 그게 또 후회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야 나는 모든 거 포기했으니까 마음이 편해라고 하지만 지금 젊으니까 편하겠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그때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후회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느껴봐서 더 알고요. 예. 그러니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피곤하게, 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